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오랜만에 마스크를 끼고 대면 강의를 해서 지금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계속 김이 서려가지고 중간에 좀 약간 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 강의를 좀 오랜만에 하게 됐고 원래 계획한 강의랑 지금 조금 변형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게 됐어요. 이유는 정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많이 둬가지고 학원 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순환을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학원에서는 이순환 그냥 없이 삼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제가 1순환 기본 강의 끝나고 지금 3순환이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때는 아마 다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헌법부터 해서 뭐 국제정치, 국제법 다 진행이 될 거고 4순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3월까지 우리가 국제정치 공부하고 그 뒤에 기간이 너무 길게 비어가지고 그냥 좀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좀 붕 떠버릴 것 같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찾아봤는데 강의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더라도 지금 이순환에서 필요한 것만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원래 이순환은 두 가지를 하는 게 제 취지인데 하나는 기출문제 해설을 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문제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대책을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X 퀴즈를 푸는 건데 회차가 많지 않으니까 OX를 좀 짧게 하더라도 OX 퀴즈 보면서 지문에 대처하는 능력을 좀 키우자.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뜻은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문제 만드는 스타일을 좀 익히는 게 하나 있고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짧지만 3회 동안 기출문제를 쭉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고 짧지만 3회 동안 OX 퀴즈를 좀 봐서 지문 분석하는 그냥 능력을 조금 훈련해보는 아주 짧지만 그렇게 이제 이순환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요게 3일짜리고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4회짜리로 연습문제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연습문제는 3순환 때 책에 있는 연습문제 푸는데 올해 삼순환은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뭐 빠듯하다는 게 시험까지 기간도 좀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빠듯할 듯 해가지고 일단 지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두고 그 다음에 삼순환 때 다시 연습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문을 좀 늘려드리는 걸 삼순환에서 좀 할 건데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예행 연습 삼아서 연습 문제까지 해서 총 3회짜리 하나, 그 다음에 4회짜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회 동안 1순환하고 3순환 사이를 좀 메꾸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잡았으니까 원래 이제 2순환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2순환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어쨌든 우리의 훈련은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더 오시면 OX 퀴즈 드릴 거니까 그거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좀 제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쭉 풀 건데요. 제 책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정할 때 뭐에 맞춰서 개정했냐면 8월 달 강의에 맞춰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9월에 보고 그러니까 8월에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해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고 당연히 재작년 2019년에 나왔으니까 2020년 문제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두 회분만 기출 문제를 좀 보강하면 기출 문제 부분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2019년 거하고 2020년 거. 그래서 오늘 자료로
문제 및 해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2019년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기출문제하고 이제 해설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OX에 대한 얘기 먼저 한 다음에 이 책에 지금 19년하고 20년 기출문제들이 어떤 파트에 몇 번 문제가 있는지 먼저 기록을 좀 해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가면서 그 파트에서 기출문제 중에 우리 빠진 거 있잖아요. 19년 문제는 어느 문제, 다음 문제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간에 빠진 문제들 20년 문제 중에 어떤 거는 어디 파트에 들어가면 좋은지 문제 보고 해설하고 할 거니까 요 두 개의 자료는 내일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가져오셔서 이틀 동안 다 해서 이제 2020년 문제까지 기출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 한번 쭉 다 들여다 볼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 OX는 오면 바로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20개 정도 푸는데 아마 한 10분 조금 안 걸릴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시에 오셔서 1시 10분까지 OX 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약간 양을 좀 늘려서 한 40개 정도 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고 풀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해설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가도록 하죠. 오늘 OX 문제 잠깐 먼저 보시면 해설지를 조금 제가 늦게 보내드려서 이따 쉬는 시간에 해설지 나오면 다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참고하시고 1번 왈츠는 질서 배열 원리, 단위의 특성, 그리고 능력 분포 상태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지문인데 우리가 그 이론이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한 문제 정도 더 늘겠죠. 25문제로 지금 바뀌었고 다행인 건 확인해 보니까 오지선다는 아니고 사지선다로 그냥 그대로 사지선다를 유지한다고 해요. 오지선다가 좀 까다롭고 틀릴 확률이 좀 높은데 그래도 그냥 사지선다로 간다고 하니까 그건 좀 다행인데 어쨌든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한 문제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현실주의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뭐 최근에 현실주의 이론들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서 꼭 왈츠의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낸다는 보장은 없는데 국제정치학은 거의 79년에 왈츠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알면 국제정치학의 왈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럼 왈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럼 그때 왈츠가 만든 구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질서 배열 원리, 단위의 특성, 능력 분포 상태가 정확하게 왈츠가 말한 오더링 프린시플, 그 다음에 캐릭터 오브 유니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오브 캐퍼빌리티 이 3가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 이 3가지는 항상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원어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오더링 프린시플, 그 다음에 캐릭터 오브 유니트,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오브 캐퍼빌리티 이걸 같이 붙여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틀리게 만든다고 하면 질서 배열 원리나 이거는 잘 틀리게 만들지 않을 건데 뭐 질서 배열 원리, 단위의 특성, 능력 분포 상태 요거를 뭘 바꾸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문을 구성할 수 있냐면 왈츠에서 구조는 아나키로 특징화되는 질서 배열 원리와 무엇으로 규정되는 단위의 특성, 그 다음에 극성으로 정의되는 능력 분포 상태 이렇게 이제 해설을 붙이고 그 해설 부분을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지문이지만 이 지문을 확장해서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많으니까 거기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원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장해서 아나키, 그 다음에 특화가 되지 않는 단위의 특성, 그 다음에 극성으로 정의되는 능력 분포 상태 이렇게 해석도 같이 붙여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2번째, 왈츠는 국내 정치는 특화되지 않은 단위,
능력 분포 상태가 중요하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특화된 단위와 능력 분포 상태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틀린 지문인데 앞에 제가 1번 지문 가지고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에서 이제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제 비교한 거죠.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비교한 건데 국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단위가 특화됐다는 거죠. 반면에 국제 정치에서 기본 단위는 특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특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가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로 구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 분포 상태만 중요해요. 근데 국내 정치에서는 단위들이 다 각기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분석하려면 특화돼 있고 다른 역할들을 하는 단위를 보고 거기에다가 그 단위들이 누가 힘이 센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둘 다 대통령제인데 그렇게 보면 비슷한 단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제는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대통령을 그만큼 견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의 분포도가 다른 거예요. 힘의 분포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기능적으로 힘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정치는 힘의 분포도도 중요하지만 단위가 다른, 단위가 특화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틀린 거고 3번에 모겐소는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지문은 이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이 지문의 취지가 좀 잘 드러날 수 있는데 모겐소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있어요. 무정부 상태를 가지고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정부 상태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가지고 모겐소를 평가하면 단어를 아주 애매하게 써서 표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무정부 상태를 무시했거나 무정부 상태를 몰랐거나 무정부 상태가 의미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모겐소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겐소가 정확하게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 만들 때 무엇이다라고 규정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지문이 있고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 잘 떨어지진 않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틀리는 지문이 있으니까 그런 유형에 좀 대비하시라고 만든 그런 지문이 되겠고요.